안녕하세요. 저는 파마벤처스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서울 바이오허브와 한 번 더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제가 첫 번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 2020년 헬스케어 딜 랜드스케이프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 그리고 지금 버추얼로 굉장히 파트너링 컨퍼런스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텐던스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파마벤처스는 헬스케어 딜 전문 컨설팅 회사로 지난 28년 동안 여러 빅파마, 바이오벤처, 의료기술, 그리고 진단회사와 협업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특히 최근 4, 5년간은 국내에서 여러 제약 기술과 진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과 함께 라이센싱, BD 전략, 가치평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라이센싱 하실 때 저희가 가치평가와 딜 구축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고 레고캠 바이오의 두 가지 딜, 노딕 나노벡터, 노비뮨 딜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좀 따끈따끈한 딜이긴 한데 GPCR에서 몇 주 전에 타이젠이라는 회사에서 뷰렉사4라는 스몰 몰레큘을 어콰이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듀 딜리전스를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일단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 딜 트렌드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특히 최근 국내 기업들과 미팅을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빅파마가 계속 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딜 트렌드, 특히 코로나가 유럽 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될 무렵 3, 4월이죠. 그때부터 어떤 트렌드로 딜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하이 레벨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각 딜 타임마다 2019년 그리고 2020년을 비교한 데이터인데요. 2020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딜 넘버를 모아봤습니다. 첫인상은 일단 두 회사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에러바가 살짝 겹치긴 하지만 라이센싱, 리서치, 그리고 서비스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조금 더 볼륨이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M&A 액티비티는 조금 내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딜 볼륨과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응증에 따른 딜 볼륨을 2019년, 2020년으로 나눠봤어요. 이 그래프에는 모든 딜 타입, 방금 전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라이센싱, M&A, 그랜트, 서비스 어그리먼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내에서 모든 프로덕트 타입, 약물, 진단, 의료기기 이런 모든 기술 타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인상부터 한 가지 테라피 에리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여기 인펙션을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 딜 볼륨이 거의 3배가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펙션이 딜 볼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인펙션 딜 스페이스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좀 흠칫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른 테라피 에리어들 중에 평소에 가장 딜 볼륨이 많은 온콜로지를 보시면 여기 맨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전해에 비해 아주 미니멀하게 딜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고 CNS 다른 또한 큰 딜 테라피 에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의 딜 볼륨에 비해서 약 60% 정도 올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적응증들은 작년에 비해서 딜 숫자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주 큰 타격을 받은 테라피 에리어는 없어 보이고 인펙션 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아무래도 빅파마나 바이사이 쪽에 있는 회사들의 리소스가 인펙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적응증은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서 조금 밀려난 게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을 그러니까 딜을 테라피 에리어로 나눈 내용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파이 차트로 표현한 건데요. 2019년, 2020년에 일어났던 전체 딜 수를 각 테라피 에리어로 나눠서 프로포션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인펙션이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늘어난 반면에 다른 적응증들은 딜 볼륨이 많이 줄어든 게 확 보이죠. 특히 온콜로지는 약 25% 정도 줄어서 34%에서 26%가 됐고 CNS는 작년에 비해서 약 반 정도, 반 조금 넘는 수치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 일어났던 인펙션 딜 중에서 코로나 관련 딜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펙션이 늘어난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다 코비드가 맞는지 코로나 영향이 진짜로 이렇게 늘어나게 만든 건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closed-end infection 딜 중에 코로나 관련 딜은 없었고 코로나 관련 딜이 오렌지색이거든요. 2020년에도 코로나 관련이 없는 인펙션들,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들 있죠? 이건 작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작년 대비 늘어난 올해 인펙션 딜 넘버는 거의 모두 코로나 관련 딜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오렌지색이 코로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펙션 올해 있던 것 중에 대부분이 오렌지로 나와 있고요. 다음은 딜을 테크놀로지 타입으로 나눈 건데요. 여기 첫 번째 패널을 보시면 작년 대비 작년이 보라색이고 올해가 오렌지색인데 작년 대비 올해 진단 관련 딜이 약 1.5배 정도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펙션과 관련이 없었던 진단 회사들도 많이 코로나 쪽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바이사이 쪽에서도 빨리 카탈로그에 코로나를 넣고 싶다라고 하셔서 좀 공격적으로 코로나 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대비 1에서 3분기 쪽에 모두 바이올로직 딜이 작년보다 많았고 이거는 다른 적응증 중에서도 뭐 딜이 계속되긴 했지만 코로나 관련적 백신 액티비티를 생각해보면 아마 코로나가 올해 바이올로직 딜 스페이스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와 달리 스몰 몰레큘은 작년과 비슷한 레벨로 딜이 계속되었습니다. 딜 전체 넘버를 봤으니 이번엔 파이낸셜 트렌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센싱인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탈 딜 넘버는 여기 위에 있는 라인 그래프고요. 그리고 평균 토탈 딜 크기, 이건 오렌지색 바가 토탈 딜 크기고 그 다음 평균 업프런트 페이먼트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업프런트 페이먼트는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미디안 토탈 디밸류가 그러니까 미디안 토탈 디밸류는 2025년 여기 오렌지색인데 2015년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까지도 이 올라가는 패턴은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보시면 이 미디언 토탈 디밸류가 굉장히 제일 높은데 그에 반해 미디언 업프런트는 지난 6년간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업프런트는 여기 보라색이죠. 보시면 별로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라이센싱 되고 있는 에셋의 총 가치는 올라갔지만 빅파마의 리스크 테이킹 애피타이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업프런트가 지난 5, 6년간 그대로였던 걸 보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클래식 라이센싱, 빅파마가 가져가는 순간부터 리스크를 다 테이크하는 그런 클래식 라이센싱보다는 리스크를 앞으로 쉐어링하는 컬래버레이션, 코-디벨롭먼트 같은 딜 구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센싱 딜 볼륨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2015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하다가 2020년은 살짝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2020년은 데이터가 3분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분기가 없어서 더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uncertainty가 높아지면서 딜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딜레이 되기도 하고 또한 딜 석세스 레이트에 이바지하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 타임라인이 늦춰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딜도 같이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이 트렌드 라인이 전 해들에 비해서 아주 많이 significant decline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딜 자체에 대한 니즈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리바운드 할 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지금 파마벤처스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상을 조금 뒷받침해주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최근 2019년, 2020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시간이 갈수록 토탈 딜 밸류,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토탈 딜 밸류는 올해 3분기까지 쭉 올라가고 있고 업프런트는 비슷한 레벨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딜 볼륨이 줄어든 건 아마 올해 3분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1, 2분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약시장 내 뉴스랑 저희 최근 경험으로 봤을 때
라이센시 쪽에서 코로나 쪽으로 많은 리소스가 집중된 것, 그리고 라이센소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약물과 진단회사 포커스도 코로나 쪽으로 잠깐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려던 딜들이 좀 미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인펙션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다른 에리아에서는 리소스 리미테이션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M&A 딜인데요. 이 M&A 딜 그래프에도 뭐 약물, 진단, 메디컬 테크놀로지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A는 라이센싱 2015년부터 봤을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왔다 갔다 원래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9년 시작할 때부터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는 계속 올라가다가 올 1분기까지 2020년 1분기까지 계속 올라갔었는데 뭐 작년 이때 이 하이 포인트에 비해서 2분기, 3분기 올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전해에 있었던 로우 포인트들 여기나 여기 로우 포인트들보다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올해 이 Q2, Q3 M&A 딜 액티비티가 내려가는 포인트가 유럽과 미국에서 락다운이 시작된 타임 포인트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과 얘기들을 해봤을 때 특히 M&A 얘기할 때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에서는 팔로우 된 회사들이 많아요. 팔로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대신에 페이를 줄이는 뭐 정부에서 페이를 좀 서브시다이즈 받던지 회사에서 주던지 하는 건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팔로우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를 어콰이어 하면서 그 회사에 있는 어디셔널 캐패시티랑 사람들을 어콰이어 하는 게 좀 약간 모럴하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제약 산업은 덜 임팩트를 받은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딜을 해야 된다는 니즈는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2021년, 2022년 특히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종식이 되면 다시 M&A 액티비티가 내려가는 거 패턴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계속 그랬듯이 조금 더 올라가는 패턴도 있고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원래 패턴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M&A 딜 볼륨을 떠나서 그다음에 딜 밸류를 봤을 때 보시면 여기 토탈 딜 밸류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고 그 다음에 이 업프런트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업프런트는 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경향이 있고 토탈 딜 밸류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도 좋은 에셋이나 좋은 회사가 있다면 딜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딜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Evaluate Pharma에서 나온 분석을 토대로 만든 건데요. clinicaltrials.gov에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020년 4월까지 임상 1상에서 3상 트라이얼 중 suspended, withdrawn, terminated 된 트라이얼을 모아둔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 termination과 withdrawal은 대부분 toxicity나 safety issue 아니면 efficacy issue가 있었을 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을 patient recruitment, clinical trial progression, 뭐 예를 들어서 호스피털에서 도싱을 받아야 되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이 termination이 아닌 suspension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suspension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포인트가 올해 3월 그리고 4월 즉 유럽과 미국에서 락다운이 시작되고 병원에 자리가 없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파티시펀트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그 락다운쯤에 서스펜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밸류에이트 파마에서는 4월까지만 애널리시스를 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도 보고 싶어서 5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한번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밸류에이트 파마가 4월 달에 리포트한 것처럼 뭐 2019년과 2020년 차이가 스타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스럽션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죠. 각 month마다. 그리고 물론 이 disruption의 정확한 magnitude를 보려면 더 자세한 어널리시스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하이 레벨에서 봤을 때 정말 작년과 다르게 비교했을 때 disruption이 많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스럽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엔 어떤 이유로 디스럽션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건 글로벌 데이터에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먼저 그래프의 맨 위 보라색 이 라인을 보시면 4월 초에 4월 3일에 시작한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다가 6월 초쯤에 피크를 찍고 점점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cumulative graph인데 이거에 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스럽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플래토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또 이제 분석을 했는데 글로벌 데이터에서 먼저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enrollment suspension 이 초록색, 보라색보다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이죠. enrollment suspension은 6월 초부터 좀 리프트 되어서 지금은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delayed initiation. 이거를 보면 파란색은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천천히 올라가다가 5월부터는 아예 완전히 플래토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low enrollment인데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cause of disruption입니다. 3분기 그러니까 9월 28일 마지막 날짜가 9월 28일인데 이때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았을 때 물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디스럽트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low enrollment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 enrollment suspension이나 delayed initiation도 그렇지만 slow enrollment가 정말 크게 작용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도 무시할 수는 없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나온 또 한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도 5월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 숫자가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원래 시작하려고 했다가 딜레이 됐던 트라이얼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시작을 이미 했다가 멈추어 있던 트라이얼들이 resume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 완전히 돌아갔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지금까지의 리서치를 보면 disruption이 있었던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대부분 약 3개월에서 길게는 1, 2년까지도 딜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딜레이가 현재 가치, NPV에 끼칠 영향, 어디까지나 에셋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얼리 에셋의 경우에는 약물의 현재 가치에 이 딜레이가 미칠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가치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개발이 딜레이 되는 동안 원래 우리 거보다 뒤쳐져 있던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던 약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이 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원래처럼 그때쯤에 우리가 딜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쯤 뒤에서 치고 왔던 딜들과 맞물리면서 이 서플라이와 디만드 사이의 밸런스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희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정말 많이 이메일이나 외국 회사들이랑 통화하실 때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unprecedented time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플루 팬데믹 이후에 이런 팬데믹은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일에는 다들 경험이 없어서 임상시험이나 딜, regulatory process에 영향을 미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higher efficacy, better safety 그런 걸 갖고 있는 신약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물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과 딜 requirement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바운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빅파마가 코로나 때문에 딜 프로세스를 천천히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늘 해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안 하면 슬로우 됐던 다른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딜들이 나중에 치고 올라오면서 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지금 딜을 시작하려고 하셨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코로나 종식을 기다리면서 IP 라이프가 웨이스트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혀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빅파마도 지금 올해 뭐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딜이 느려졌을 수 있겠지만 M&A에서 특히 그랬죠. 라이센싱을 좀 타격을 덜 받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딜 타겟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여러 빅파마와 라이센싱 프로세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딜을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기다리는 게 맞는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은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지금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퍼런스 어텐던스, 특히 버추얼로 요즘 많이 컨퍼런스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참여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맥시마이 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준비 과정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지금 참가하실 때 그 중간 단계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일단 프레퍼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컨퍼런스를 내가 왜 어텐드하고 있는지 이 펄퍼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펄퍼스가 정해지면 내가 어떤 회사를 만날 것이고 내가 지금 파이프라인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리클리니컬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싱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라고 하면 프리클리니컬 약물을 이미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는 가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펄퍼스를 확실하게 하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클리어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진짜 관심이 있을지 그런 것도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attrition rate라고 하죠. 내가 이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것과 인비테이션에 이제 답변이 오는 것, acceptance가 돌아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 attrition rate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겟리스트를 만들 때는 물론 이 펄퍼스를 통해서 우리가 타겟리스트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이 내가 어프로치하고자 하는 회사가 내 펄퍼스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내 적응증이 뭐 클리니컬 트라이를 좀 크게 해야 되는 적응증이다. 예를 들어서 뭐 메타볼릭 디시즈나 CNS 적응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가 정말 그걸 할 만큼 돈이 있는지 이 파이낸셜 아무래도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다면 이걸 가져가도 그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겟리스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레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토리 자체는 물론 이미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컴펠링한 스토리를 만드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플로우가 좋은지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수 있다면 연습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약물이 나와서 아니면 어떻게 이 진단 키트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앞으로 시장에 이렇게 포지션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면 더 이제 상대방 쪽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그 클리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파워포인트나 큐카드 같은 걸 준비하셔도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n-confidential과 confidential 저희가 국내 기업을 만나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일단 처음부터 정보를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컨퍼런스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브레이크 많이 없이 정말 미팅을 계속 이제 따따따따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들어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한 스토리를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non-confidential 미팅이라면 우리 회사 소개는 좀 간단하게 앞부분에 잠깐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처음부터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non-confidential 미팅인데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confidential 밑에 써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빅파마에서 이런 contamination이나 아니면 breach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CDA를 사인하지 않았음에도 슬라이드에 confidential이 써있으면 보지 않겠다. 이 confidential 지울 때까지 이거 들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non-confidential이라면 confidential은 웬만한 표기를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징을 잘 하시면
상대방 이밸류에이션 팀에서 우리를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하우스키핑 룰스인데 요즘에 버추얼로 가면서 타임존이 달라지면서 특히 한국에서 유럽 회사와 한국에서 미국 회사와 미팅을 하실 때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하게 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미팅을 좀 정말 중요한 회사에 먼저 이렇게 프라이어타이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리스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회사에 먼저 리퀘스트를 보내놓고 미팅이 스케줄링 되면은 다음 회사들을 하시던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미리 정해두신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좀 돌아가면서 미팅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것도 미리 테스팅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이거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죠. Prompt, be prepared, don't overdo it. overd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non-confidential인데 confidential 데이터를 그냥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말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overdo 하시면 이게 오히려 정말 중요한 메시징을 전달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빅파마는 돈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술만 알려주면 그들이 자기네 파이프라인에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개발돼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실 빅파마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100개 이런 미팅에서는 하루에도 100개 넘게 받을 수 있고 뭐 한 달에 1000개, 몇천 개씩 1년에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볼 텐데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물론 기술 자체도 좋아야겠지만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시장성이 있고 시장에 어떻게 포지셔닝이 될 것이고 그런 걸 미리 로드맵을 준비를 해놓으면 그들이 자기네 파이프라인과 비교해보면서 이게 우리 디파트먼트로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스탠드아웃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시장 조사나 BDNL 랜드스케이프 조사 같은 거는 미리 좀 해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lear and concise messaging 이게 처음부터 모두 다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회사 속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언제 establish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로드맵이 되었는지 이 로드맵 말씀하시면서 약물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하는 인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펀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MOA는 무조건 거의 100% 물어볼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는 이러이러하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더욱 좋고 그다음에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 데이터 서머리 모든 데이터를 다 넣진 않으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당장 보여줘서 얘네가 CDA를 사인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 데이터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 항상 물어보는 것들, IP,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라이센싱인지, 뭐 콜라보레이션인지, 뭐 플랫폼 자체를 하고 싶은 건지, 약물들을 하고 싶은 건지 이런 걸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call to action. 그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들면 우리한테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컨택 디테일이나 이런 걸 남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면 이 팔로우업도 타겟리스트처럼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필요해요. 미팅을 진행하고 나면 미팅 때 누가 정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앞으로 액션에 대해서 팔로우업 액션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해주시면 이게 좀 에너지 소비를 필요 없는데 쏟는 에너지 소비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업은 일단은 컨퍼런스가 끝나고 1, 2주 내에 이메일 팔로우업 보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그날 바로 보내셔도 아마 빅파마 쪽에서 미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보내셔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일단 컨퍼런스 잘 마치신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보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때 30분밖에 시간이 없었으니 너네가 관심 있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TC를 한 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업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미팅 때 빅파마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미닝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미팅에서 no라고 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no는 아닙니다. 지금 no긴 하지만 지금 일단 no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라이센싱이 좀 중단됐다든지 아니면은 적응증이 프라이어티가 바뀔 수 있다든지 그래서 no가 꼭 완전히 no는 아니라는 점 나중에 가면 다시 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만난 사람이 뭐 BD 쪽에서 나왔는데 체크리스트가 있다. 근데 그 사람 체크리스트에 우리 약물이 틱이 안 된 게 있다. 하지만 뭐 BD 게이트키퍼를 떠나서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나 R&D 쪽의 사람을 컨빈스할 수 있다면 다른 이제 루트가 있다면 그렇게 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딜을 할 때 컨퍼런스에서 BD 분들만 이렇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좀 그 뒤에 헤드 오피스의 코퍼레이트 디벨롭먼트 아니면 R&D 그런 분들도 같이 컨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미팅을 하면서 그래 뭐 CDA를 사인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oh that's really interesting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텀시트를 받을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미팅을 하고 CDA를 사인하기 전에 CDA를 사인하는 순간 이밸류에이션 팀 커미트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그 전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조금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non-confidential material을 조금 더 보낸다든지 한 번 더 티시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CDA를 사인하고 뭐 매니지먼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데이터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컨피덴셜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텀시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making the next move 이거는 어떤 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위에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엑스터널 헬프를 좀 받으실 수도 있고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회사에서 정말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 한 번 더 약간 귀띔을 받는다든지 너네 회사가 이러이러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뭐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저희한테도 괜찮고 아니면 주위에 딜을 많이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코로나가 미친 딜에 대한 영향,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컨퍼런스에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 주셔도 되고 서울 바이오허브에서도 원투원 파트너링 미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세미나, 에듀런께서 발표하실 세미나와 세 번째, 저랑 에듀런 같이 하실 세미나, 그 이후에 라이브 유튜브까지 계속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